자, 이제 209페이지 계속 나갈게요. 자, 지금 우리는 1교시에 뭘 배웠냐면 두 가지를 딱 배운 겁니다. 사업의 개요를 잡았다. 무슨 계획이다? 개발 계획 잡았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 구역을 정했습니다. 개발 계획과 구역을 정했고요. 이제 구역이 정됐으니까 시행자가 나올 겁니다. 시행자 공부하는 거예요. 209페이지 시행자가 나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정한다. 그 다음 밑줄 딱 세요. 시행자는 누가 정한다? 지정권자. 그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꽤 많아요. 박스를 보면요. 토탈 12가지로 끝납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12가지 시행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을 누가 정한다? 지정권자. 그럼 1부터 4까지 묶으세요. 1부터 4까지 묶어서요. 공공시행자라고 적자. 이건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시행자니까 혜택을 좀 많이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부터 11번까지를 잘 좀 묶어봐요. 5부터 11번까지. 잘 묶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니까. 11번까지 묶어서요. 민간시행자라고 적었어요. 민간시행자. 이것은 민간시행자이니까 규제를 좀 받을 겁니다. 그럼 12번은 뭐라고 나와요? 괄호 속에 공동출자법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크게 세 파트입니다. 공공, 민간, 공동출자법인 딱 세 파트. 자, 그중에 공공시행자를 보겠습니다. 1번 국가나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죠. 우리 공법에서 행정청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밖에 없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이 나오잖아요. 끝에가 다 뭐로 끝난다? 공사로 끝나잖아요. 대부분 공사로 끝나면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대부분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할 겁니다. 대부분 요즘에 신도시 개발 사업을 토지주택공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도 이거 할 수 있대요. 수자원공사는 주로 뭐를 담당하는 부처입니까? 댐이잖아, 댐. 수도가 아니라 댐. 수도. 그건 수도공사고요. 댐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수자원공사가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요즘 4대강 유역의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공사가 사업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라면 농업물류단지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관광공사란다면 관광단지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땡뚱밖에 철도공사가 나오네요. 철도공사는 왜 신도시 개발 사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 역세권 개발이 되니까 철도공사는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매입 공공기관이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거기다 받아 적자. 매입 공공기관.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매입한 공공기관. 매입한 공공기관. 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지금 서울에 말이죠. 서울에 LH공사가 있습니다. LH공사는 공공기관 맞죠? 그죠? 근데 이 LH공사가 세종시로 옮깁니다. 세종시로 요 LH가 일로 이전합니다. 이렇게 이전했어. 그러면서 사무실이나 이런 거 직원들은 다 일로 갔고요. 이 터는 그대로 남아있나요? 토지주택공사는 꽤 부지가 넓습니다. 그럼 요걸 갖다가 A라는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이거 아닌 다른 공공기관이죠. 이 공공기관이 이걸 매입해버렸어.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 부지를 A라는 공공기관이 이걸 샀단 말입니다. 샀으면 여기는 획지가 딱 조성돼 있잖아요. 여기다 아파트 같은 건 좀 딱이잖아요. 신도시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매입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썼습니까? 거기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매입한 공공기관. 이것을 매입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정부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거기도 철도시설공단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세권 개발로 봐야죠. 역세권. 철도 쪽은 사업할 수 있고요. 4번에 지방공사가 나옵니다. 자,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아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공사자로 끝나되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 아니라고요. 왜?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으니까 지방공기업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를 큰 의미에서 공공시행자라고 봅니다.
그중에 1번은 행이다, 비행이다. 행. 2, 3, 4는 공공입니다. 행이다, 비행이다. 비행이죠. 제가 행정청은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국가나 지자체만 행정청이고 나머지는 공공이지만 비행정청입니다. 자, 이제 5번부터 11번까지가 민간시행제라고 있습니다. 이 민간시행제는 각종 규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5번은 토지 소유자가 나옵니다. 토지 소유자로 사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토지 소유자는 가장 힘이 딸리는 자일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조합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였다 이거야. 이게 합할합자서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소유자가 야 우리 신도시개발 사업하자라고 모인 집단이에요. 이걸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걸 특히 무슨 조합이라고 부를까요?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부르겠죠. 거기다가 도시개발조합이라고 적자. 도시개발조합이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조합 끝에 괄호속을 보면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조합은 환지 방식만 시행을 합니다. 그 얘기는 수용 방식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한다고요? 환지 방식만 시행을 한다고요. 자, 이제 7번으로 갑니다.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그랬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이전했다고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어디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외예요? 외에다 색깔 딱 칠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과밀 억제 권역하면 수도권의 핵심 요지입니다. 여기서 자기 기득권을 과감히 떨치고 어디로 갔다?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수도권 외로 갔다는 거예요. 그 밑에 박스를 또 보면 가번에 공장 나오나요? 공장 밑줄 치고. 나번에 대학 나오죠? 대학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대학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 자기 기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수도권 이외로 갔다. 왜 글로 갔다? 정부의 방치 및 지방 분권화 정책을 쓰고 있죠. 그 방침에 적극 동조해서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는, 그 법인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연세대가 있잖아요. 연세대. 고려대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잖아요. 그런데 연세대가 지방으로 가죠. 어디로 갔다? 원주. 원주에 연세대가 있고요. 고려대는 조치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연세대 나왔다 그러면 너 연세대 나왔냐? 원세대 나왔냐 그래요. 고려대 나왔으면 고려대야? 조려대야? 정확히 그럽니다. 옛날에 그러잖아요. 미팅할 때 여자 딱 만나면 회사 다닌대. 회사예요? 공장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듯이 똑같습니다. 그럼 보세요. 연세대가 이제 지방으로 가는 이유는 지방 분권화 정책을 적극 동조했다. 그럼 이제 연세대가 원주로 간단 말이에요. 원주에 가면 대학 캠퍼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산도 밀고 대학 캠퍼스를 만들어야 해요. 그 캠퍼스 자체가 신도시 개발이에요. 교육단지니까. 이런 시행자를 누가 할 수 있도록 한다? 연세대나 고려대 법인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부의 방침을 적극 따랐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죠.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시행자의 자격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도권으로 가면 봐줄 수가 없잖아요. 수도권 외로 간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요. 주택법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택법은 토지 사업하는 거예요? 아파트, 주택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건축업자는 신도시 개발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토목일 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 중 사업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인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괄호속을 봐야 돼요.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택단지와 기반시설 조성에 밑줄 딱 치고요. 이게 바로 무슨 사업이에요? 토목사업이잖아요. 토목사업이죠. 토목사업은 기반을 조성하는 겁니다. 단지나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 순수한 건축업자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넘기시고 9번 봅니다. 9번을 보시면요. 토목공사업 나와 있고요. 토목건축공사업이 나오니까 토목에다 각각 동그라미 쳐요.
여기서 토목자가 떨어지면 사업을 못합니다. 토지 쪽이니까 토목이 붙어야 됩니다. 그냥 건축업자는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10번 보자. 부동산 개발업자 나와 있고요. 11번 보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개사가 돼가지고 부동산 개발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 사업할 수 있다 이게요. 부동산 개발업자고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학개론에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아직 안 배우셨나요? 거기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민간 시행자입니다. 민간 시행자는 상당한 제약을 따른다라고 보시고요. 12번을 보면은 공동출자법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1부터 11번까지 중에 둘 이상이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출자 설립한 법인이에요. 누구는 제외했다? 조합을 제외한 둘 이상이 출자했다고 돼 있죠? 조합은 공동출자 못한대요. 왜?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하니까? 환지 방식만 하니까 공동출자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동출자법인은 민간으로 봐야 돼요? 공공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1과 2가 출자했습니다. 1과 2는 다 공공이잖아요. 그 둘이 출자했으면 공공으로 봐야죠. 7과 8이 출자하면 민간으로 봐야죠. 1과 7이 출자하면 1은 공공이고 7은 민간인데 뭐가 된다건? 민공이 된다? 민법 공법이에요, 민공? 이것은 출자 비율에 따라 달라요. 누가 더 조금이라도 더 출자한 애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이 50%를 초과했다면 공공으로 보고 7번이 50을 초과했다면 민간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공동출자법인에다가 민간 또는 공공이라고 적자. 이것은 경우에 따라 민간, 경우에 따라서 공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시행자는 종류가 토탈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3가지로 대별하면 공공, 민간,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인. 이 여러 명의 시행자 중에 누가 시행자를 정한다? 누구? 지정권자가 정한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박스 밑에 괄호 2번 보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정한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다. 밑줄 딱 치고요. 이렇게 적자. 환지 방식의 원칙적 시행자. 환지 방식의 원칙적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한다고요? 환지 방식. 토지 소유자는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수용 방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원칙이 누구라고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 왜 그럴까요? 환지 방식은 무슨 잔치? 동네 잔치. 그럼 12명의 시행자 중에서 동네 잔치는 동네 주민이 하는 게 딱이잖아요. 동네 주민의 가장 근접한 자가 2명이잖아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라고요. 그 자들이 환지 방식의 원칙이다. 이렇게.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으로 와봐요. 괄호 5번 제목 봅니다. 도시개발 조합이 나옵니다. 별표 또 딱 치세요. 여기도 해년, 매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거기다 땡땡 하고요. 도시개발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한다고요? 환지 방식 동그라미. 환지 방식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X.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환지 방식만 한다. 수용 사용 방식 X입니다. 자, 그럼 조합부터. 조합은 뜻을 같이 한 자가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 밑줄 딱 치고 최소한 7명 이상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한다 그랬는데 정관이라면 조합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정한 건 정관이라고 그러죠. 우리 개모임을 하더라도 정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그 약속입니다.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는다. 그거 형광펜 칠하세요. 누구에게 인가 받는다고요? 지정권자. 대부분 여러분들 조합은요 여러 법에서 나와요. 여기뿐 아니라 정비법에도 있고요. 주택법에도 조합이 나와요. 그럼 대부분 조합은 인가를 누가 하느냐? 시군구가 합니다. 관할 시군구가 하는데 이것만 누구한테 받는다? 지정권자. 대부분 누가 한다?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맨날 시군구에 인가 받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정권자 인가. 자, 다시 한번.
도시개발 조합을 만들려면 소유자 몇 명 이상?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에게 인가받는다? 지정권자. 왜 7인 이상이죠? 행운의 럭키 세븐. 럭키 세븐이잖아요. 우리 행운을 갖자는 의미에서 7명 이상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넘기시고. 조합은 범위가 많다 보니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딱딱 체크해 놓고 그것만 계속 반복으로 봐야 돼요. 동그라미 보면 동의가 나오나요? 조합이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3분의 2, 2분의 1입니다. 앞쪽은 면적의 동의, 뒤쪽은 총수의 동의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인가요? 선택인가요? 뭐로 연결된다? 와. 와이라 색깔 딱 칠하세요. 이걸 또는으로 바꿔서 다 틀게 한 적도 있어요. 와로 연결돼야 된다. 3분의 2, 2분의 1. 이런 동의가 여기뿐 아니라 앞에서 한번 나왔나요? 어디서 나왔죠? 그건 또 몰라. 그러니까 환지방수로 사업을 하고 개발계획 만들 때 그때도 3분의 2, 2분의 1. 그래도 몰라요? 동네 잔치를 하기 위해 개발계획 만들 때도 3분의 2, 2분의 1이듯이 조합 만들 때도 똑같아요. 3분의 2,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2번에 조합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 1번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민법에서 배웠나 모르겠네요. 법인은 등기를 해야 되나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법인이 성립되려면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2번 보면 성립 시기가 나오는데 조합은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에 등기를 하면 성립됩니다고 굉장히 중요하죠. 조합은 언제 성립된다? 등기했을 때. 조합은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등기를 했을 때 조합은 성립된다. 성립된다는 건요. 조합이 진짜백이 조합이 되는 건 등기했을 때다 이거예요. 등기했을 때. 자, 이제 3번입니다. 사단법인 규정 균형이죠. 조합에 관하여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규정한다. 아까 조합은 법인으로 본다고 그랬죠? 민법 중 무슨 법인? 사단법인. 왜 사단법인? 조합은 사람의 단체잖아. 사람의 단체니까 사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사람의 단체다. 사단법인입니다. 이제 3번에 조합원을 보겠습니다.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랍니다. 누가 조합원이라고요?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거기다 당연조합원이라고 적으세요. 당연조합원이 됩니다. 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당연조합원이에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요. 무조건 조합원이에요. 그로 땡땡하고 거주와 무관. 거주를 안 해도 돼요.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입니다. 거주와 무관. 또 동의와 무관. 동의를 안 해도 조합원이에요. 무조건 소유자는 조합원. 또 얼라들, 애들도 조합원이에요. 얼라들. 바보도 조합원이에요. 전과자도 조합원이에요. 얼라들, 바보, 전과자 다 조합원입니다. 누구면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 조합원이에요. 그 밑에 박스가 있을 겁니다. 박스의 가본만 보자고요.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평등한 의결권에다 매출. 의결권이라면 발언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다고 발언권이 센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의결권입니다. 평등한 의결권. 박스 빠져나와서요. 디귿번에 A를 봅니다. 경비 부과가 나와요. 조합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다면. 넘기시고. C번 봅니다. 연체료 부과. 조합은 그 조합원이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D번 봐요. 조합은 부과금 연체료를 체납한 자가 있으면 특도시군구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합은 행해요, 비행해요? 비행이죠. 비행인 조합이 돈 내 그랬더니 상대가 안 낸단 말이에요. 안 낼 때는 조합은 비행이니까 강제징수를 못해요. 거기다 강제징수라고 적어볼까요? 강제징수 땡땡 행정청만 가능. 강제징수는 행정청만 가능한 것입니다. 강제징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조세 체납을 합니다.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러면 압류를 걸어가지고 국가가 여러분들 재산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징수예요. 그래 강제징수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행정처만 할 수 있다. 고로 조합은 잘 들으세요. 조합은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조합은 경비 부과 징수할 수 있죠. 상대가 안 내. 안 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행정청인 특도나 시군구에게 대신 받아주세요.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밑에 강제징수 또 나오죠? 그럼 특도 시군구는 거저로 강제징수해 주나요? 수수료 받나요? 그게 몇 프로? 4%. 4%의 수수료를 받고 대신 받아줍니다. 자, 이제 3번의 임원 보자. 조합의 임원은요. 박스에 3가지로 나눠집니다. 조합장 1인의 이사와 감사. 조합장 1인과 이사와 감사인데 다시 위에 구성을 다시 봅니다. 조합에는 다음에 임원을 둡니다. 임원 3가지가 누구라고요? 조합장과 이사와 감사. 이때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일 때만 가능합니다. 발언권이 있는 조합원에서만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반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라고요? 토지 소유자는 무조건 조합원이죠. 그 조합원 중에는 의결권이 있는 자도 있고 의결권이 없는 자가 있어. 그럼 대체 어떤 자가 의결권이 없을까요? 가볍게 들으세요. 아까 기대심리 기억하십니까? 기대심리가 뭐였죠? 구역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듣잖아요. 그때 공고, 공람을 하면 그 소유자는 기대심리 흡사이죠. 이때 그 소유자는 토지를 가만 놔둬요, 분할해요? 분할하죠. 그죠? 그건 악이에요, 선이에요? 이걸 공법에서는 야로라고 한다, 야로. 야로 친다 그러잖아요. 야로 친다. 못 들어봤어요? 야로 친다. 야로는 일본 말이에요, 국어예요? 국어예요. 저는 쪽발이 말 쓰지 않아요. 야로는 국어 사전 찾으면 속임수, 게임수라고 나와요. 야로 친다. 그러니까 봐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내 땅을 자꾸 쪼개면 의결권이 많아지잖아요. 발언권이 세지잖아요. 그거는 야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야로는 조합원은 조합원이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그죠? 야로 하니까 갑자기 멍 뜨네요. 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이 있고요.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어요. 의결권이 없는 자는 야로시야, 야로시. 야로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어떤 자가 의결권이 없다고요? 야로시는 누군데요? 기대 심리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쪼갠 자예요. 그 자는 뭔가 야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는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의결권이 없습니다. 고로 야로시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원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임원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잘 알아들었어요. 야로시입니다. 시험에는 야로시라고 안 나와요. 제가 편의상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디귿번에 겸임금지, 겸임은 겸직입니다. 겸직금지라고 바꿔주세요. 겸직금지.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고요.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겸직금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려면 부조리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번이죠. 임원의 결격 사유가 나오네요. 다음의 자는 조합원의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수 볼까요? 가번, 바보하고 얼라들 나오네. 피성년, 피한정 후익은 바보잖아. 미성년은 애들이잖아, 애들. 그리고 나번, 다번은 전과자잖아. 그래서 바보, 얼라들, 전과자. 얘네들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조합원은 될 수 있지. 누가 안 된다? 임원이 안 된다. 임원이 안 된다. 생각해봐요. 바보가 임원이면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조합원은 돼도 임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미음번 보시자고요.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당되면 그 다음날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동 상실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이것도 다음날이네요.
3번에 총회라는 제목이 나와요. 총회 옆에다 쓰세요. 조합원 전체 모임. 조합원 전체 모임을 총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때 조합원 전체가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총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총회를 개최하면 조합원이 다 모이겠죠. 인원이 많을까요? 조금일까요? 수백 명 될까요? 기십 명 될까요? 조합원이 수백 명 될까요? 한 20, 30명밖에 안 될까요? 자, 이건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까 여러분들 구역의 면적이 주거나 상업지역은 얼마였습니까? 1만이잖아요. 1만이면 괄호 100m, 세로 100m밖에 안 돼요. 이걸 곱하면 1만이잖아요. 이 정도 크기면 초등학교 운동장만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토지를 가진 소유자가 수백 명이 있을 수 있나요? 수백 명, 한 사람당 한 평밖에 안 가졌다는 얘기죠. 국지국에 토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많아봐야 기십 명. 대부분 그래. 물론 큰 데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규모를 따져보면 기십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 30명이니까 회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뭐 삼겹살집 빌려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총회입니다. 그러나 4번의 대의원회를 보자. 대의원회입니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 기회에 대의원을 둘 수도 있다. 그래서 대의원은 뭐 하는 애죠?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 이거야. 그래서 대의원회입니다. 반드시 둔다, 필요할 때 둔다. 둘 수도 있다. 임의적 기관이라고 돼 있잖아. 임의. 그러니까 50명 이상이면 삼겹살집에 다 모이기 어려우니까 그땐 대의원을 구성하든지 하고 50명이 안 되면 대의원 필요가 없다. 대의원은 임의적 구성입니다. 그 정도만 보면 일단 1차 조합은 끝나는 겁니다. 자, 조합에서 꼭 기억할 게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보시고요. 조합은 몇 명 이상이 결정한다? 7인 이상이 정관 만들겠죠. 누구에게 인가받는다고요? 지정권자. 조합이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동의받아야 되잖아. 동의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2, 2분의 1. 조합은 언제 성립된다? 등기했을 때. 이건 기본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한 장 넘겼고요. 이제 02번에 시행자 변경이라고 나옵니다. 시행자를 뽑아놨더니 제대로 사업을 못해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경도 누가 한다? 지정권자. 우리 법에서는 항상 이렇게 보세요. 변경은 지정과 같은 절차. 지정이 됐건 변경이 됐건 다 똑같은 절차니까 아까 지정 누가 있었죠? 지정권자. 변경도 지정권자. 박스에 4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대부분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럼 잽싸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2년 될 때까지 착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미착수 2년. 그때는 의지가 없다고 보고 시행자를 바꿔버립니다. 누가 바꾼다? 지정권자가. 두 번째,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으니 자격이 박탈됐잖아요. 그러니 바꿔야죠. 세 번째, 시행자 부도 파산 등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니까 바꿔야죠. 누가 바꾼다고요? 지정권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때 구역 지정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실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구역이 지정됐는데 1년 될 때까지 실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시행자를 바꿔버리겠다 이거예요. 자, 연수를 정리해 볼게요. 1년, 2년 나와요. 1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이때는 시행자를 바꿔버립니다. 2년 이내 미착수, 착수를 안 하면 이 2가지는 시행자 변경 사유. 근데 아까 3년에 물고 늘어지라는 거 있었죠. 3년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이건 무슨 사유죠? 구역 해제 사유잖아요. 구역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건데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1년 이내 안 하면 시행자 변경 사유.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이거 X 써야 돼. X.
실시행가 신청을 3년 이내 안 하면 구역 해제 사유. 이렇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비교해서 써놓으시고 반복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1시간 반 이상을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들었는데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에 막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 묶어줄 필요가 있죠. 자, 이제 사업의 절차를 적어가면서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가장 먼저 개발 계획을 만들었다. 사업의 개요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구역이 정됐죠. 도시개발구역이 정됩니다. 요 두 개에서 하나가 꼭 나오는 파트가 도시개발구역 쪽이죠. 이 구역 쪽에서는 한 문제를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네 문제를 맞을 수가 없어요. 구역이 정됐으니까 시행자가 나온다고요. 시행자는 토탈 12가지가 있었는데 이걸 공공도 있었고 민간도 있었고 공동출자법인이 있었죠. 공동출자법인이 있었다. 이렇게 세 파트로 꾸면 됩니다. 이 여러 명의 시행자 중에서 누가 시행자를 정한다? 누구? 지정권자. 그럼 시행자에서 한 문제가 나오면 조합이 나온단 말이죠. 조합을 중요한 포인트로 보자. 여기서 한 문제를 예상하시죠. 여기까지 공부가 된 겁니다, 지금. 그죠? 여기까지 됐다. 그럼 이제 시행자가 나오면 시행자가 가장 먼저 할 게 이거라고요. 나는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거야 라는 구체적 계획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실시계획. 들어보실 거예요. 바로 실시계획은 이것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 사업의 구체적 계획입니다. 이렇게 실시계획 작성했어요. 이렇게 작성했으면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 인가 고시는 누가 한다? 누구? 지정권자. 대부분 지정권자. 그럼 실시계획은 전혀 중요치 않아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 실시계획 내용에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지구 단위 계획이 실시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될까? 자, 기억해보자. 아까 말이죠. 도시개발구역이 딱 정되면 개발지역과 살기도로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로 간주하니까 그 지구 단위 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계획에 이게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시 계획에는 뭐가 포함돼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여기를 살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넘겨주시면요. 218페이지가 되고요. 거기 이제 실시계획 나와 있나요? 제2절에? 실시계획 작성은 누가 한다? 시행자라고 나와 있죠?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그 다음 밑줄 지구 단위계획에 포함돼야 된다고. 끝줄에 나와 있죠? 지구 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요것만 딱 치면 돼요. 이렇게 작성했으면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괄호 3번. 인가는 누구한테 받는다?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인가했어요. 그렇다면 괄호 5번. 고시는 또 누가 한다? 지정권자. 실시계획 고시도 지정권자라고 딱 첫 줄에 나와 있죠? 딱딱딱 체크하시면 돼요. 작성은 시행자가 하면 인가 고시는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 이렇게만. 더 이상 볼 거 없어. 실시계획은 전혀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 넘겨주시고요. 221페이지 보시면 제3절에 공사 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리는 뭐 하는 애들이죠? 제대로 공사하는 이제 감시 감독하는 거죠? 되게 감리는 건축공사 중요하지 사업은 별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감리는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한두 번 체크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주세요. 221페이지입니다. 222군요. 미안합니다. 222. 거기 제4절 제목을 보세요. 사업의 시행 방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시행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뭐죠?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있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환지로 할 거야. 나는 수용으로 할 거야. 누가 방식을 정한다? 누구? 그건 시행자예요. 첫 줄 시행자 밑줄. 시행자가 방식을 정한다고 돼 있죠? 사업할 시행자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정관적 아니겠죠? 시행자 마음껏 방식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맨 밑으로 가면 박스가 보일 거예요. 각각의 방식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수용, 사용 방식이 나오죠? 이건 제가 아까 최고 장점이 뭐라고 그랬죠? 신속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주 문제가 발생하는 택지 조성할 때 이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집단적 조성에다 밑줄 딱 세요. 집단적 조성이라면 뭘 조성했다는 걸까요? 토지니까. 택지. 집단적 택지를 조성할 때 쓰는 방식. 택지를 조성한다는 건 주택을 짓겠다는 얘기죠. 그럼 주택을 지면 이주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집단적 택지 조성을 딱 하나 할 때만 수용 방식을 채택한다. 이제 환지 방식 볼까요? 환지 방식은 토지를 토지로 교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번, 나번 두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나번부터 보시죠. 나번. 지가가 높다고 나오나요? 지가가 높은 곳을 수용 방식으로 하게 되면 막대한 보상비가 나오니까 이때는 토지로 바꿔주는 환지 방식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지가가 높다? 그럼 가번으로 가보세요. 그러니까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번은 정확히 잡아주세요. 지가가 높다는 거. 가번은 대충 보겠습니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토지 교환 분합, 그 밖의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 설치 이럴 때도 환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번은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예요. 나번만 정확히 잡으세요. 지가가 높을 때 환지 방식. 가번은요. 한 번 읽어보고 앞으로 안 읽어볼 거니까 시험지에 나오면 굉장히 생뚱맞은 지문이 되죠. 그래서 가번에다 생뚱이라고 적자. 생뚱. 생뚱맞은 지문이 나오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혼용 방식은 두 가지를 섞어하는 방식인데요. 책에 표시가 안 돼 있고, 밑에 있구나. 혼용 방식 밑에 보면 또 박스 있죠? 분할과 미분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만 딱딱 확인하세요.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미분할할 수도 있다. 밑에 박스 제목이 있죠? 체크해 주시면 돼요. 분할과 미분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물어볼게요. 무슨 방식이냐로 하나 물어봅니다. 자, 집단적 택지 조성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지가가 높다. 생뚱, 환지 방식. 생뚱은 혼용을 하면 안 돼요. 생뚱은 뭐다? 아니, 뭐 어떻게 쓰는 게 생뚱이에요? 뭐 대지로서의 효용적인 쫙 나오는 거, 그 생뚱이라고. 이것은 환지 방식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장을 또 넘겨보시면 이제 224페이지가 나오고요. 거기 수용, 사용 방식 보이죠? 여기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사업 순서는 여기서 일단은 잠시 보류. 이건 좀 이따가 환지 방식 할 때 연결할게요. 환지 방식 할 때 연결하고요. 수용 방식은 따로 여기다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일단 수용, 사용 방식이라고 돼 있으면요. 둘로 이렇게 나누세요. 장점과 단점을 쓰자. 장점은 단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단점도 쓰자고요. 자, 여러분 일단 또 생각해봐요.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토지를 뺐습니다. 보상해서 내쫓은 다음에 새 땅을 만들어서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단점 첫 번째, 토지 소유자 침해가 크다. 큰 대자. 토지 소유자 침해가 크다. 이런 단점이 있죠. 토지 소유자 침해 큰 대자. 크다 이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침해가 크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겠죠. 막대한 보상비. 막대한 보상비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막대한 보상비. 그러나 장점 또한 있다고 그랬어요. 보상비를 받고 나갔기 때문에 사업할 때 왈가불가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장점은 신속한 시행. 신속한 시행이기 때문에 화살표 딱 치고 빨리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집단적 택지 조성으로 적용됩니다. 집단적 택지 조성.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빨리 해야 되니까 이 방식을 쓰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수용 방식을 필기하는데요. 자, 일단 수용을 할 겁니다. 토지를 뺏었다 이거예요. 수용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죠. 뺏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시행했으면 새 땅이 만들어졌고요. 새 땅을 공급할 겁니다. 이런 순서로 가죠. 그중에서 수용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시행자가 토지를 뺏을 수 있는 거죠. 시행자가 토지를 뺐는데 아까 시행자 중에 민간 시행자가 있었죠. 민간 시행자도 수용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다소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정한 동의를 받아야 민간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3분의 2, 2분의 1. 앞쪽은 면적을 소유하고 뒤쪽은 총수변의 동의를 얻어야 민간은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토목건축공사, 토목업자 사업할 수 있다 없다? 토목업자. 아까 시행자 있었나요? 있었죠. 토목업자는 민간에 맞습니까? 그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저 동의를 요한다. 그 다음 LH공사. LH공사는 민간이에요? 공공이에요? 걔가 수용할 수 있죠. 동의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뜻이라고요. 두 번째 특례. 이것도 분명히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토지 수용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토지 수용 처음 들어요, 지금? 했죠. 국토법률에서 도로 가는 사업할 때 토지를 뺏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잠깐 지울고 보고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냥 수용 못해요. 시행자가 계획서를 딱 만들어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장관님, 내가 저 땅 뺏어야 돼. 그러니까 장관님이 내 사업 좀 인정 좀 해주세요를 받아와야죠. 사업 인정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 오케이? 누구에게? 국토부에게 원칙은 사업 인정을 받아와야만 뺏을 수 있다고요. 두 번째, 그럼 수용을 할 때는 토지부터 뺏어요? 보상부터 해요? 보상을 하고 뺏는 거죠. 보상을 할 때 보상협의가 결렬되면 중재를 신청해야 되죠. 그걸 재결 신청이라고 했어요. 자, 보상협의가 결렬되었다. 재결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재결 신청은 시행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칙은 1년밖에 못 하잖아. 그러니까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을 따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 장관에게 사업인정도 받아야지 재결 신청도 1년밖에 못 하니까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혜택 특례를 줍니다. 자, 정리할게요. 사업 인정을 원래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 인정을 받지 않고도 토지를 뺏을 수 있습니다. 즉 사업 인정을 간주해 준다. 사업 인정을 간주해 준다. 요건 뭐로 간주한다? 세부 목록고시. 법이 다르니까 이거 달라졌어요. 세부 목록고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자세한 목록을 고시하면 이걸 가지고 사업 인정을 간주한단 말입니다. 근데 앞쪽 법에서는 실식의 고시로 간주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는 법이 다르니까 간주하는 게 달라요. 세부 목록고시.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이었잖아요. 너무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 끝날 때까지 사업 기간 내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특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뭘로 사업 인정을 간주한다고요? 세부 목록고시.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이 나와요. 토지 상환 채권. 자, 원칙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부터 합니까? 뺏기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보상은 원칙은 사전에 현금 보상이 원칙이죠. 뺏기 전에 돈으로 준다고요. 그런데 뺏기 전에 돈으로 주다 보면 막대한 보상비가 나오니까 돈으로 물론 주지만 일부는 토지로 주겠다 이거예요. 수용당한 자에게 돈으로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일부는 만들어진 새 땅이 있잖아요. 새 땅으로 주겠다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 자, 말 해석해 봅니다. 뭐로 준다고요? 토지로 갚겠다라는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뺏고 나서 사후에 돈이 아닌 물건으로 주죠. 사후 현물 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한다.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가지고 토지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발행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수용당한 자에게 토지를 다 줘버리면 그건 돼요, 안 돼요? 토지로 다 줘버리면 환지 방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행 규모는 일부만 토지로 줘요, 일부.
1번 돈 주고 1번은 토지로 준다. 즉 분양 토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로 많이 줘봐야 반밖에 못 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일단 여기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토지 수용을 잘 이해하셨네요, 지난번에. 자, 책을 좀 봐요. 1번에 수용권자 보겠습니다.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조합은 수용할 수 없는 거죠? 조합은 환지 방식만 하니까 수용 방식 못 하잖아, 그죠? 2번 민간 시행자의 수용 요건이라고 하죠. 어떤 시행자라고요? 민간일 때 그자가 수용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3분의 2, 2분의 1 찾으십시오. 3분의 2, 2분의 1인데 앞쪽은 면적을 소유하고 뒤쪽은 총수의 동의를 받는다. 3분의 2,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오시죠. 고로 3번. 1번 제목이 의라고 되어 있나요? 의를 찌우고요. 원칙으로 바꾸세요. 원칙.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하여 이 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법률을 준용하니 이게 원칙이잖아요. 토지를 수용할 때 원칙은 공익사업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2번, 3번을 묶어서 특례라고 적자. 2번, 3번은 특례니까 공익사업법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자, 첫 번째 사업인정으로 의제라는 제목이 나와요. 사업인정을 간주해 주는 게 뭐라고 나와 보세요. 수용, 사용할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딱 쳐놓으세요.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인정을 받았다라고 간주해 줍니다. 두 번째, 재결 신청 기간은 원칙은 1년이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요? 사업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토지 상환 채권. 원래 수용할 때 보상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사전에 현금으로 주는데 이건 뭐로 준다고요? 그 현물이네요. 그 나중에 주니까 사후네요. 그러다 사후 현물 보상이라고 적자. 사후 현물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토지로 갚겠다 이거예요. 자, 내용 봅니다. 시행자 밑줄 딱 치고요.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밑줄 딱 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금의 일부를 지급한다. 일부에다 동그라미예요. 일부를 지급 후에 사업시효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 누가 발행한다? 시행자. 어떨 때 발행한다? 토지 소유자가 원해요. 나는 돈 대신 채권으로 주세요. 원할 때. 전부를 발행한다? 일부를 발행한다? 일부. 그 밑에 박스를 보면 발행 규모가 분양 토지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체크하세요. 토지로 많이 줘봐야 반밖에 못 준다 이거예요. 자, 이제 괄호 2번. 민간 시행자의 지급 보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민간 시행자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민간의 경우는 공신력이 떨어지니까 지급 보증을 받아야만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LH공사는 지급 보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겠죠, 그죠? 자, 넘기시고. 괄호 3번. 시행자는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정권자 승인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 승인의 밑줄 딱 쳐놓으세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자,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무슨 채권 했다고요? 토지 상환 채권. 누가 발행한다고요? 뭘로 주는 거라고요? 토지로. 전부를 다 줄 수 있는 거죠. 일부. 그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맞춰진 거예요. 수용까지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 특례 쪽 좀 신경 쓰시고. 수용을 했으니까 시행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건 조금 끊어서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는데 이거 지우지 마시고 이건요.